네. 진통 겪는 혁통위, 그러니까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또 통합과 혁신이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지금 혁신통추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와도 협력을 하면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혁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우리 공화당과 통합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행동은 반통합입니다. 통합을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양당 통합 협의체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스스로 우리는 가짜 통합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진심으로 통합하자고 하면 새 보수당과 양당 협의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조속히 하십시오. 황교안 대표의 답변 여부에 따라 우리도 중대 결단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보수통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는 해야겠다라는 공감대는 있는데 저희가 얘기 중간에 나갈 때 평론가 네 분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서정욱 평론가님, 최근의 통합 논의에 대한 감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자유우파 보수 있잖아요. 네. 보수의 대다수 여론은 자유우파가 총 통합해서 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라. 이게 여론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유승민 의원 당, 새보수당이죠. 그 당하고 이제 그 당대당으로 통합해라. 지분도 주고. 이거는 이제 오히려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박형준 교수가 주도하는 그 모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그 방안점은 안철수. 예. 결국 이제 그 안철수 의원과 이게 통합을 하면 약간의 중도 확장이 되는 네. 시너지가 있는데 유승민 세력 있잖아요. 새보수당. 이제 당대당 통합은 크게 그 비중을 안 두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태경 대표도 결국에 당대당으로 한국당하고 하자. 이 요구는 상당히 제가 보기엔 무리한 요구고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안철수 당이든 유승민 당이든 통합은 이게 결국 불가능하고 한국당이 자력으로 나머지 세력과 통합해서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 내에서도 지금 서정욱 변호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대승적으로 한국당이 조금 더 포기할 건 포기하고 포용하는 관점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게 맞죠.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큰 집의 당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보수 대통합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예. 이분들은 자기네들 지분을 좀 인정해달라. 우리들의 공천권 인정해달라.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자, 우리 공화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황교안 대표, 우리 공화당 구구 세력과는 좀 그 절교를 해라. 예. 그리고 보수 재건의 3원칙을 확실하게 좀 담보를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승민 대표의 고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큰 장벽은 황교안 대표의 양보 없는 희생 없는 그런 예. 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면 예. 풀릴 수가 있는데 예. 하태경 대표 같은 아니면 지상욱 대변인 같은 분들이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박형준 위원장 그만둬라. 우리 공화당하고 할 거면 우리는 중대 결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네. 보수 대통합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니까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논의를 좀 더 절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평론가께서 유승민 대표의 고집, 그러니까 경직성을 지적을 했는데 새로운 보수당 내에서도 사실 새로운 보수당에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7명의 국회의원은
먼저라도 그러면 뭐 한국당과 합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의 기류도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가장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공천,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리한 싸움을 저는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보수 진영이 좀 상당히 많은 혁신과 변화를 보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려고 하는 하나의 그 전형적인 그룹들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나와 있는 공천과 지분 싸움이라고 하는 발목에 잡혀 있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핵심이 뭐냐면 소위 보수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예. 강을 건너고 소위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을 걷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서로 그냥 퉁친 거예요. 가자고 치자. 실제 그 내용들을 하지 않은 거고 지금 문제는 새 집을 짓는 거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새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 말씀하셨듯이 큰 집에 있는 사람도 내가 큰 집이니까 내가 다 네 개의 기둥을 다 만들면 되는 거고 당신은 그 중에 네. 하나만 들어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런 지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기둥을 동등하게 이런 싸움들을 좀 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전 당연히 작은 집은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집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DJP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네. DJ 진영과 JP 진영 같은 JP가 작은 진영이었죠. 하지만 DJ가 종등한 조건에서 뭐 등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네. 많은 지분들을 주면서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좀 서서히 낮춰지고 있고 민주당 네.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보수 진영 내부의 기득권 다툼을 통해서 분열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보수 진영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대승적 견지에서 큰 집에서 양보하는 그런 리더십과 결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큰 집의 양보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결국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 선거의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 변수가 지금 보수 통합이잖아요. 보수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게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방향과 목표는 굉장히 분명한 거 아니에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든가 예. 국민의 요구, 그 미래의 어떤 시대의 요구 이런 거라면 그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거하고 맞닿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라면 상황, 디테일마다 바뀌는 겁니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아까 제가 남북 관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과 목표가 세부 사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보수 대통합을 왜 하려 하느냐?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보수 대통합을 왜 하려 그러는지가 없이 그냥 계속 무조건 저 사람들이 싫으니까 해야 돼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이것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중심이 되면 다른 것들 더 숭고한 가치라든가 더 나은 가치라든가 더 나은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대통합이 잘 가기가 저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버리면 좀 아까 말씀하신 보수 대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분명히. 네. 예. 예.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면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그런데 아마도 보수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 보수당은 이런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독자적인 공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한국당에 최근 영입이 됐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염된 물에 물은 갈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쇠고기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이제 물갈이 판갈이가 되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전 국회의장 출신이고요. 지금은 정계를 은퇴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신의 미래를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이 혁신의 칼을 강하게 들이밀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영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정욱 평론가님은 이 김영호 위원장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천 혁명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근데 이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근데 이거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김영호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된다. 네. 지금 이게 당연히 가고 설령 이게 보수가 통합이 되더라도 김영호 위원장만한 분이 보수에 없어요. 그래서 공천 체제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천의 방향은 세 가지. 혁신 공천, 그다음에 공정 공천, 네. 그리고 이제 이기는 공천. 이런 3대 원칙에 따라 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호 위원장이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물까지 다 판을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기 하나 추가합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요. 예. 어항에 물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예. 물하고 물고기만 바꿔도 어항이 너무 낡고 더럽고 어항이 이제 좀 깨져 있으면 어항부터 이게 바꿔버리대요. 결국 이제 저는 김영호 위원장이 어항, 물고기 모든 걸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게 대혁신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이렇게 나아갈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얘기했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삼겹살 같은 판에 매일 구우니까 그렇게 자꾸 제대로 굽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연장선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김영호 위원장이 일성으로 얘기를 한 게 완전 국민 경선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어쨌든 소수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자, 내 사람 챙기는 그런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상당히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민 경선제를 하면요. 현역 의원을 도저히 다른 예비 후보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조직과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현역 의원을 여론조사를 붙여봤을 때 다른 인지도가 없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것은 결국에는 어쨌든 신인과 여성, 그다음에 청년 이런 쪽에 후보자들에게 더 대폭 큰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100% 줄 수도 없잖아요. 네. 50% 이상 줄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정하느냐. 그것이 이 공정한 공천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청년, 뭐 정치 신인, 여성 이렇게 해서 가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맞아요. 가점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큰 개혁 의지가 없다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당은 지금 통합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서도 왜 이렇게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복심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반문연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 문재인을 반대하는 게 국민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하는 물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좀 혁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 같이 갔을 때 통합의 시너지가 나게 되는 거고 네. 통합된 무엇인가가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나 소위 보수의 개혁이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공천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고 개혁적인 공천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냐?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분.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와서 소위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1당으로 올라갔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통합 과정에서 통합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혁신의 방법들은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에 네. 상당히 예를 들면 개혁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낸다면 근데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공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천 기준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벌여왔던 소위 많은 문제를 갖다 개선하는 가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청년이든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낡은 보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소위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공천이라는 과정으로 비춰볼 수 있을 때 또 네. 통합 과정에서도 그 정도의 지분을 갖고 가게 된다면 통합에서도 발언권이 더 높아지겠죠. 네. 제가 하나만 더 예. 보충드려 말씀드릴게요. 통합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냐? 네. 그것은 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2016년에 해보니까 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공관위원을 선임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을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50일 정도 걸려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 이후에 3월 27일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공천을 하려면 또 완전 국민 경선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의 전 지역을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한국당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보수상은 오해하지 않아도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2016년에 사실 2016년 이맘때 네. 민주당 자체 평가에서 20대 총선에서 100석 얻기도 어렵다라는 그렇죠. 자체 네.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공천혁명한다고 해서 이해찬, 정청래 이런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부터 쳐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그 인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네. 자, 진중권 그 전 교수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김성태 의원부터 공천하지 마라. 네. 그래야 이번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언을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김형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해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세요? 뻔한 인사들을 제일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다시 되면 뻔해. 네. 자,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기대와 희망, 이런 게 거기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돼. 그러면, 아이, 뻔해. 이렇게 되면은 그건 기대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당이 젊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호 위원장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 좀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비워서 빈 곳에 대한 기대, 빈 거 자체가 희망이 네. 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국당은 뻔한 정당, 뻔한 인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대도 뻔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걸 막는 것.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김성태 전 대표를 뭐 공천하지 말라. 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하면 뻔하니까. 네?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이 뻔한 인물들이 누군지를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서 네. 뻔한 인물들을 빼는 후선으로 근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원로의 대우를 받든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좀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 있는 걸 열어주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뻔한 것을 없애는 것.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가 떠날 때냐, 박수 칠 때가 떠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이런 최근에 돌아간 상황을 보면. 여하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대를 거는 건 그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합니다.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겠다 이런 복귀 명분을 내놨는데 유권자들은 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